는 21년도에 대구에 오신 우리 홍길동인데 오늘 강의를 통해서 조금 그래도 홍길동을 동키호테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시다는 걸 참고하시고 오늘 머리카락을 많이 뽑아서 안철택을 복제하는 뜨거운 강의가 되었으면 하는 말로 소개될 시간이 있습니다. 박수를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데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최봉태 변호사가 대구 시민헌법학교를 하는데 와서 한번 강연을 해주는 게 어떻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 목소리가 작아서 마이크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를 쓰면은 손이 부자연스러운 면이 있는데 제가 이 일반 시민을 상대로 하는 강의는 한 3번째입니다. 저기 광주에 가서 한번 하고 세종시에서 한번 했습니다. 그 2번 다는 제가 한 20년 가까이 고려대학교 연구 교수로 있으면서 교양 수업으로 한 여행 수업을 했어요. 그래서 여행에 관한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주제가 대구 시민 헌법하고 연결이 되도록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조금이라도 바꾸려고 하려면은 우선 나 자신부터 좀 반짝반짝 빛나는 소우주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다른 사람의 예를 드는 것보다는 제가 살아온 삶을 통해서 얘기를 하고자 했습니다. 제목이 민주주의의 주인인, 민주주의는 데모크라시죠. 데모사 크라프트, 그러니까 군중의 힘이란 뜻이에요. 원적으로. 주인인 나. 사실 이 나라는 개념도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주체성 개념이 들어가기 때문에 예전에는 모던한 사회에서는 나라는 것이 마치 변치 않은 고정된 것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하인의 논문을 적으면서 주체성은 현재는 유동하는 주체성이라고 해요. 그리고 관계 속에서의 주체성. 그래서 예전에는 주관과 객관이 분리됐다는 표현을 하는데 이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관계 속에서의 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조금 처음에는 제가 강연을 쭉 하다 보니까 어려울 수도 있겠다 해서 한번 바꿨어요. 완전히 뒤바꿔 버렸어요. 지금 오시지 않았는데 이승열 교수님이 강의를 어떻게 할 거냐고 물어봤어. 이렇게 한다 그러니까 좀 어려울 것 같은데 난 안 갈래 그러면서 그럼 지금 안 왔어요 여기. 자, 그래서 나로부터 혁명이 시작이 되어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진정한 혁명이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송 원장님, 여기 뭐가 보입니까? 예. 이거는 광막한 우주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것도 없는 우주라고 생각해 보시오. 스티븐 호킹이라는 영국의 물리학자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광막한 우주에 저 무한한 침묵이 나를 두렵게 한다. 혹은 신비스럽게 한다고도 얘기했습니다. 돌아가셨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우리 인간이 아마 오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는 죽으면 다시 또 아무것도 없는 세계 속으로 저는 되돌아간다고 생각이 듭니다.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제가 요구하는 것이 딱 하나 있습니다. 독일어입니다. Die Aufmerksamkeit ist das Gebet der Seele. 제가 주의를 기울이는 것은 영혼의 기도다. 주의를 좀 기울여 달라는 뜻입니다. 근데 아마 중간에 자고 그런 사람이 있을 겁니다. 이승열 교수가 왔네요. 양말을 못하는 밤에 딱 얘기하니까 지금 왔네요. 자, 밑에 보면은 발터 벤야민의 카프카 에세이라고 적혀져 있죠. 발터 벤야민은 천재 문예 비평가입니다. 제가 벤야민의 책을 읽으면서 진짜 이 사람은 천재구나 하는 생각을 여러 번 했는데 특히 카프카 에세이를 읽으면서 진짜 특히 거기 신에 나오는 아주 유명한 아넥도트 에피소드가 있어요. 그까지 얘기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이따는 얘기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은 영혼의 기도다. 주의를 기울여서 제 얘기를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졸면 새도 좋습니다. 자, 이게 영어가 아니고 한국말도 아니고 독일어여서 제가 혹시 여기 독일어 하실 줄 아는 분 혹시 계시나요? 제가 알기로는 이승열 교수가 발음은 할 수 있다고 들었거든요. 한번 해볼까요? Ein nichts waren wir, sind wir, werden wir, bleiben, 처음 뭡니까? 블로이엔, die nichts, die niemand, 스로세. 비슷하게 했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옛날에 했을 텐데 그래도 발음이 거의 뭐 건접했네요. Ein nichts waren wir, sind wir, werden wir bleiben, blue hand, die nichts, die niemandslose. 앞에 제가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을 설정했죠. nichts는 무란 뜻입니다. 무였고, sind wir 현재형, 무이고, werden wir bleiben 그렇게 또 머무를 것입니다. 어떻게 blue hand 꽃 피우며. 근데 블루핸드의 어원이 블루텐트 피를 흘리면이라는 데서 나왔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꽃을 피우는 삶이자 동시에 피를 흘리는 삶이라는 뜻이에요. 해석이 이제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어요. 이 니히츠 무의 로제 장미에서 무의 장미 이 니만츠 로제 니만츠는 영어 노바디라는 뜻입니다. 노바디 제가 그냥 니만트로 했어요. 니만트의 장미. 요 구절이 파울 첼란이라는 제가 박사 논문을 쓴 시인의 시집 디 니만츠 로제 한국어로 아무도 아닌 자의 장미라고 지금 JMS 선생님이 번역을 했는데 저는 제가 번역을 하면 니만트의 장미라고 저는 번역하려고 합니다. 이거 벌써 아무도 아니네 벌써 해석이 들어가 버렸어요. 해석의 다양성이 굉장히 많은데 사실은 JMS 선생님하고 지금 전남대에 있는 정명수 선생님이랑 같이 고려대학교에서 정례적으로 우리 모여가지고 첼란의 시집을 번역하자고 그랬는데 각각 의견이 너무 다른 거예요. 고집도 세고 그래서 결국은 못했는데 혼자서 JMS 선생님이 이제 번역을 했더라고요. 뭐 한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허수경 시인이 독일에 있으면서 첼란 전집을 번역을 하고 돌아가셨어요. 전 너무 놀랐어요. 와 저렇게 어려운 것을 근데 제가 보고는 역시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이 이제 제가 처음으로 파울 첼란으로 박사학위 논문을 받은 최초의 한국 사람입니다. 그리고 첼란은 참고로 우리가 가장 어렵다고 얘기하는 프랑스 상징주의 시인들 말라르메, 랭보, 모들레아 같은 사람들보다 더 어려운 시인이라고 얘기합니다. 13개 국어를 마치 모고처럼 사용한 천재 시인입니다. 그러니까 독일 사람도 감이 어려워서 터치를 안 하는데 제가 뭐 외국 사람으로서 할 만큼 나는 평생을 시에 대한 관심을 가졌으니까 한번 해보겠다 하니까 우리 지도교수가 처음에는 말리더니 그럼 한번 엑스포제 실험적으로 한번 적어 와보라 그러더니 그래서 해보라고 저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 갑자기 대승기 원효의 대승기 실론서가 나옵니다. 원효는 우리 여기 있는 최봉태 변호사가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스님이라고 해서 자기는 행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논문을 적고 돌아왔을 때 제가 고려대학교의 안암 산유의 교수님들이랑 주로 이제 연세가 많으신 분이랑 산행을 할 때 한 분이 서울교대에 은정희 교수라고 있었어요. 저보고 물어보더라고요. 안 선생님은 독일에서 무슨 박사 논문을 적었냐 그래갖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게 어떤 내용이냐 그렇게 걸어가면서 한 3-40분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갑자기 그거 원효의 대승기 실론서 얘기네 이러는 거예요. 저는 그때 원효의 이름은 알았죠. 대승기 실론서 공부가 안 된 상태에 그래요? 그리고 뭐지? 그러고 그랬으니까 이 은정희 교수가 우리나라의 대승기 실론서 연구의 최고 권위자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책을 읽어보니까 진짜 비슷하게 통하는 부분이 많았어요. 저는 그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지금 서양에서 가장 난해한 대단한 시인으로 여기는 파울 첼란이라는 시인의 경지를 우리는 벌써 신라 시대 때 원효가 벌써 보여줬다. 그 느낌이 들었어요.
자, 이제 제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는 아이디가 그물에 걸린 바람입니다. 저는 바람이에요. 근데 그물에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 그물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넷이 사실은 인터넷의 넷이잖아요. 제가 돌아와서 독일에서 8년간 공부를 하고 돌아오면서 제가 결심한 것이 나는 돌아가서 한국 사회를 독일 정도만 바꾸고 죽었으면 원이 없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개인적인 어떤 뭐 명예 이런 것보다는 저는 그게 더 저한테는 큰 어떤 화두처럼 느껴졌어요. 그래서 아마 가족들이 모인 그 환영회에서 제가 아주 둥글하게 잘난 척을 했던 모양이에요. 저는 그리고 잊어먹었는데 저희 큰 누님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처음 가족 환영회 때 인사를 하라고 하니까 저희들이 형제가 많아요. 저는 저한테 아무것도 바라지 말라. 유학을 할 때 부모님이 돈을 대주고 뭐 이런 데서 한테 아무것도 바라. 저는 한국 사회를 바꾸겠다. 독일에서 살면서 독일은 무상교육하고 건강보험부터 시작하고 연금체계 같은 것이 너무 잘 돼 있기 때문에 내가 죽을 때까지 한국을 독일처럼만 바꾸고 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반응이 좀 이상했어요. 근데 큰 누님은 그때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다 그래요. 그 누님 나중에 제가 안티조선 단체 조화서를 만들 때 3천만 원을 준 누나예요. 저 새끼 독일 가더니 공부 제대로 하고 왔구나. 자기만 알지 않고 더불어 함께 사는 세상을 꿈꾸는 참 괜찮은 동생이구나 이렇게 누님은 생각했대요. 자, 원래 그래서 인터넷에서 안티조선 우리 모두가 생겼어요. 진중권이 뭐 김정남 교수 여러 사람들 그때 같이 했어요. 우리 모두라는 사이트에 지금은 이제 거의 활동을 하지 않는데요. 이 그물이라는 이 내가 살고 있는 세상에 대해서 이 현상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해석하는가 이 얘기를 저는 수업할 때 학생들한테 꼭 얘기를 합니다. 누구한테 물어볼까요? 우리 여동생 윤경이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윤경아, 여기 지금 뭐가 처음에 딱 보이지? 천사가 와, 본인이 천사라서 이 천사가 보이는구나. 악마도 있네. 우리 송 선생님은 옆에 악마 보이죠? 천사가 보인다고? 거짓말하고 있네. 이 사람은 뭡니다. 박 선생님 뭐가 보여요? 딱 보면 사실 나 제일 처음에 천사가 보였다. 가만히 그 말씀 듣고 보니 악마도 보이고 예. 다양하네. 사실은 학생들한테 물어보면 어떤 학생은 천사가 보인다고 그러고 어떤 학생들은 악마가 보인다고 박지의 형상은 악마가 보인다고 그래요. 우리는 내 눈앞에 보는 것을 시각적인 것을 굉장히 많이 믿어요. 사실은 혼재되어 있는데 선악이 혼재되어 있는데 하나만 보고 그것만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예요. 자, 이제 조인주 선생님한테 질문이 넘어갑니다. 두 번째, 저는 상관이 어떤 동물이에요? 토끼도 되고 새도 되고 토끼도 새는 아니고 다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 보입니다. 다 보이죠? 자, 여기서는 여기에다가 시선을 한번 둬보세요. 뭐로 보입니까? 토끼. 예, 이쪽에다가 시선을 두면 오리로 보입니다. 여기 혹시 누구의 뭔지 아는 사람? 퀴즈. 그러면 책이 한 권 선물로 나갑니다. 예, 누굽니까? 예, 예, 좀 가져가세요. 자, 심리학 개론에 비트겐슈타인의 오리 토끼입니다. 비트겐슈타인은 여러분들 아마 언학을 공부하실 분은 거의 대부분 알고 있을 겁니다. 논리 철학 농구라는 책으로 굉장히 유명하고 거기에 제가 좋아하는 문장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잘못된 질문제기는 잘못된 대답을 이끈다. 마지막에 그 유명한 보폰 니히트 아우슈프레텐 칸 다폰 무스만 슈바에겐 발음할 수 없는 거 알지 못하는 것은 침묵하라. 굉장히 유명한 마지막 문장이죠. 제가 학교에 가서 선생님들이 헛소리 하면은 이 문장으로 얘기를 합니다. 저는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모르면 좀 입 다물고 가만히 좀 있으라고. 특히 서울대 출신 교수들한테 제가 그런 얘기를 자주 하니까 나중에 아주 저한테 안 좋게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이게 비트겐슈타인의 오리토끼입니다. 우리가 시선을 어디다 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인지 능력은 시각, 청각, 뭐 촉각, 뭐 미각, 후각 굉장히 많은데 보통 시청각이 한 7, 80%를 차지한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그걸 믿어요. 근데 과연 그걸 믿을 수 있는 건가? 현상에 대한 해석은 굉장히 다릅니다. 우리 김용락 씨는 아마 이 영화를 보았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못 봤습니다. 진짜로요? 예. 무시가. 와, 김용락 씨하고 저하고 만났는데 한 4-5시간을 얘기하는데 저는 보통 저도 말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이 좋다는 게 많이 들어있는 편인데 제가 한 4-5시간 강연을 들었어요. 진짜 박학다식 하신 분이더라고요. 근데 이걸 모른다고요? 자, 일본의 유명한 아키라 구로사와 감독의 라쇼몽이라는 영화예요. 이 영화를 왜 가져왔느냐? 내가 서 있는 슈탄풍트 입장에 따라서 바라보는 관점, 옵틱이 달라지고 그럼에 따라서 인터프레터 해석이 달라진다는 아주 뭐 듣고 있으면 당연한 얘기네 라고 얘기할 수 있죠. 이 라쇼몽을 제가 독일에 가서 봤습니다. 독일 베를린 영화제에 가서 봤습니다. 처음에는 한국 영화 온다 그래갖고 갔었는데 한국 영화 다 보고 우리는 이제 학교에서 갔기 때문에 모든 영화를 다 볼 수 있는 이 프리패스 카드가 있었어요. 한 15일 정도 있었는데 나중에는 심심해서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거장의 해고전 이러고 딱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일본 감독 아키라 구로사와 감독인 거예요. 저희들은 일본 대중문화를 그때 전혀 볼 수가 없었잖아요. 왜냐면 박정희 때니까 제가 81학번입니다. 그래서 어떤 놈이 그래? 저거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데 이거 베를린 영화제 해고전까지 해주지? 그러면서 한번 가보자. 어떤지 딱 봤는데 제가 진짜 감격하고 절망하고 한편으로는 우린 멀었구나. 이 영화 보면서 그 생각했어요. 아마 이 영화는 여러분 돌아가서 꼭 한번 보세요. 길지도 않은 흑백 영화인데 한국에서 한창 6.25 동란이 일어났을 때 벌써 일본은 이 영화를 가지고 베니스 영화제 그랑프리를 먹었어요. 그리고 난데 그랑프리 베니스 영화제 그랑프리가 굉장히 많을 거 아니에요. 연도별로 하나씩이니까. 베스트 오브 더 베스트에 또 이 영화가 갑니다. 그만치 이 영화가 갖고 있는 가치가 그래서 영화 학도들한테는 거의 고전적인 작품이에요. 내용은 아주 간단합니다. 숲속에서 사무라이가 죽었는데 사무라이가 어떻게 죽었나? 죽었다는 사실은 모두 인정하는데 각각 사람들이 다르게 해요. 사무라이 부인은 다르게 얘기하고 거기 산적은 다르게 얘기하고 다 다르게 얘기합니다. 죽은 사무라이는 무당을 통해서 자기가 사살했다 얘기하는데 거기 키가 장검으로 죽었나 단검으로 죽었나 이게 있어요. 제가 여기에 대해서 논문을 하나 적은 적이 있거든요. 자, 요 얘기는 제가 길게는 할 수 없고 모두가 자기가 서 있는 입장에 따라서 관점이 달라지고 그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진다. 절대적 진리는 없다. 자, 절대적 진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모던한 세계입니다. 절대적 진리는 없다고 과감하게 얘기했던 사람이 니체예요. 니체는 진리는 유동하는 한 무리의 메타퍼, 은유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모던한 세계에서 포스트 모던한 세계를 넘어갈 적에는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해서 스스로 그걸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자, 세계를 해석한 사람이 굉장히 많은데 여러 학자들이 세계를 해석한 사람을 3사람만 꼽는다면 누굴까 얘기를 할 때 대표적인 3사람입니다. 공통점은 전부 다 독일어로 적었어요. 자, 막스는 여러분들 너무 잘 알죠. 뭐 부르주아하고 프롤레타리아 이렇게 얘기하는데 프로이드는 우리 인간의 깊은 내면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자, 그런데 막스하고 프로이드는 어떤 유일한 진리가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니체는 아니라고 합니다. 진리는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니체는 제가 독일에 갔을 때도 정통 학교에서는 다루지를 않았어요.
내가 왜 니체 강의를 이렇게 안 다루지? 이렇게. 왜냐면 우리 지도교수는 니체 공부를 맨날 그러고 모든 작가를 니체 이외의 모든 작가는 니체의 영향을 받지 않은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니체 공부를 하지 않고는 사실 현대문학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도교수가 그러길래 저는 니체를 하는데 독일어를 하려니까 너무 힘들어서 한국에다가 전화해가지고 마치 그때 청하에 그 니체 전집이 나왔어요. 누구죠? 그 시인인데 장석주 시인 맞아요. 장석주 시인이 그때 청하할 때 그걸 해갖고 바로 보냈는데 물론 뭐 조금 오역된 부분도 있었지만 그래도 스피드가 있는데 저는 니체를 읽으면서 너무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그러니까 해겔을 읽을 때나 이럴 때 하고는 전혀 해겔의 정신력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니체는 바로바로 저한테 막 스펀지처럼 빠져들어요. 그러다 읽다가 이상한 부분을 이제 대조해서 읽기도 하고 그러는데 저는 지금도 그래요. 즐겁고 행복한 삶을 살고 싶으냐? 그럼 니체라는 강물에 한번 빠져보라. 그러면 당신이 바라보는 세계가 달라질 거라고. 자, 이 세 사람이 세상을 해석한 것이 가장 지금까지 큰 영향을 미쳤다고 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나의 독서 편력에 대해서 얘기하자. 제가 얘기하니까 이성열 교수가 그래도 너 독서 편력을 얘기하는구나. 재미없겠다 이러더라고요. 내가 언제 재미없다고 그랬어. 그래? 텔레파시로 나는 그랬는데. 네가 샀어. 자, 저는 저기 월포 해수장에서 태어났습니다. 자, 그래서 바닷가에서 시인이 되고 싶었던 바닷가 소년이었고 대학은 포항고등학교를 졸업하고요. 대학은 고려대학교에 들어갔습니다. 대학교 다닐 때 제가 책 읽다가 일어난 에피소드가 도서 대출증 얘기고요. 마지막에 이제 제가 잡다한 책을 읽으면서 내가 아무것도 두렵지 않는 그런 현재 내가 될 수 있었던 게 저는 독서 때문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월포 해수장인데 저희 집은 여기에 있어요. 우리 아버님이 그랬어요. 세상이 힘들지 않아. 아버님은 경주분인데 내가 이 바닷가에 살지 않았다고 우리 동네 친구들은 못 사귀도 그랬어요. 쟤네들은 전부 양반이 집 애들이 아니니까 못 사귀. 그러면서 제가 그랬어요. 저는 또 그때 또 고집이 있어서 아빠 학교에서는 보니까 전부 친구들하고 잘 사귀라고 그러는데 왜 동네 애들이랑 못 사귀냐면 쟤들 보라고 말도 거칠게 하고 막 욕을 하자냐고 그러니까 왕대밭에서 왕대 난다고 이렇게 해서 그 친구들하고 영원히 친할 수가 없었어요. 중학교, 고등학교 뭐 이렇게 헤어지고 또 이러다 보니까 그게 저희 좀 안 좋은 과거로 남아 있습니다. 제 이제 흑역사를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태어났을 때 학교로 우리 위에 형도 있고 누나들도 있었는데 전부 다 우등생이었어요. 근데 저는 3학년 때까지 우등생을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저 홍역도 막 치르고 막 그랬어요. 저도 그렇고 제 발 밑에 동생 둘이 있어. 둘째 형이 해군에 있다가 와가는 마치 성적표를 받는 날이었어요. 보니까 이 뭐 양가도 있고 뭐 이러니까 어떻게 이런 애들이 태어났는지 모르겠다고 너 손들고 벌써는데 그 우리 집이 바로 큰 길 가거든요. 동네들이 지나가다가 이 저들 딱 써버린다. 집안의 천치였어요. 자, 요거는 장폴 사트가 플로베르에 대한 글을 적은 게 집안의 천치인데 플로베르가 어렸을 때 거의 말을 못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집안의 천치. 저도 집안의 천치 소리 들었어요. 우리 아버지가 어떻게 저렇게 돌대가리 같은 새끼가 났는지 이해를 못하겠다. 그런데 제가 교육학을 부전공을 했는데 레이트 부르면 늦게 눈머리가 핀다잖아요. 4학년 때부터 제가 이제 우등상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그때는 다행이라는 얘기 안 하고 어쩌다 이 돌대가리가 그래도 우등상을 받아오네 이러더라고요. 이 4학년 때가 저한테 결정적인 순간인데 인생의 하나의 전환점이 생깁니다. 지금보다는 조금 이런 2월 말 정도죠. 그때는 시골에 뭐 TV도 없고 라디오는 있었지만 아버님이 혼자 갖고 있고 이러니까 너무 심심했어요. 겨울에 할 일이 없는 거야. 그래서
빨리 봄이 왔으면 좋겠다 그러고 집에 조그마한 유리창인데 거기다가 불고 지우고는 빨리 봄이 오면 꽃이 피고 꽃이 오면 새도 있고 나비도 있겠지 이렇게 막 적었어요. 그리고 그 개학날 학교를 갔는데 책을 새로 봤잖아요. 국어책을 뜨면 돼요. 국어책에 동시가 이게 딱 있는 거예요. 저 그때 진짜 놀랐어요. 누가 마치 나의 뇌를 이렇게 딱 찍어가지고는 그걸 언어로 표현한 것 같은 느낌. 그때 저희 언어의 마력을 느꼈어요. 제가 시의 세계라는 게 있구나. 이게 가장 평범한 판인데 어떻게 나의 이 생각을 그대로 입김으로 유리창을 흐려놓고 섰다가는 지우고 또 써보는 글자들 봄, 꽃, 나비 봄아 오너라 어서 오너라 봄이 되면 나는 새로 살면 내 마음엔 벌써 봄이 와 있다. 그때부터 저희 운명은 정해져 버렸어요. 나는 이제 시인이 돼야 된다. 이 언어인데 김춘수 시인이 있었는데 김춘수 시인은 저보다 아주 머리가 나빴던 것 같아요. 일본에 유학을 할 때 20살 가까이에 우연히 서점에 갔다가 라이나 마야 릴케의 시 1호로 번역된 제목이 없는데 1호로는 첫사랑으로 번역되어 있어요. 첫사랑은 어떻게 와도 봄날 흩날리는 꽃잎처럼 왔던가 이렇게 그걸 보고 교수님이 이제 그때 이제 기한한 거야. 와, 이 시라는 게 있구나 이렇게 생각했다고요. 요 얘기를 했고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고시조 암송대회를 하게 됐는데 제가 암기력이 대단히 좋았던 모양이에요. 다른 학생들 10개, 15개면 제가 한 50개를 암송하니까 선생님들이 그만해라고 막 그러고요. 왜냐하면 누나들이 있는 책 거기에 고시조 제가 다 암기를 했어요. 지금도 다 암기해서요. 그때 했기 때문에.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집에 있는 누나들이 보는 김성월 시를 좋아하게 되고 중학교 때 가서는 이제 헤르만 헤세의 전집을 사달라고 아버지한테 막 졸랐어요. 전집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는. 그래서 그때 지금 생각하면 그렇게 번역이 잘 되는 건 아닌데 이만큼 되는 헤세의 전집을 그때 다 읽었어요. 헤세를 되게 좋아했어요. 중학교 때 일인데 어느 날 체육 시간에 선생님이 야 안철택이가 어제 라디오에서 나오는 거 들었어? 그러니까 저도 못 들었거든요. 애들이 뭐요? 그러니까 101장 대회 나왔고 삼원부에서 장원했다고 라디오에 들었다는 거예요. 그때 제가 쓴 게 토인배 도전과 응전에 대한 얘기를 뭐 우리 한국 상황이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힘들지만 그거를 도전을 받아들이고 하는 이런 그런 유치한 글을 찍었는데 막 됐던 것 같아요. 제가 다녔던 청하중학교입니다. 저는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때를 중학교 시절이에요. 월포에서 청하까지 심리를 걸어다니면서 왕복 20리죠. 거기에서 친구들하고 계절의 변화도 느끼고 뭐 사과도 사 먹고 코스모스 팬데 노래도 부르고 영어 단어도 암기하고 그랬던 그 시절. 학교도 굉장히 이뻐요. 솔수리. 고등학교에 가서 포항고등학교를 갔는데 저는 대구에 오고 싶어서 대구 간다 그러니까 누나가 포항역으로 다닌다고 아버지가 뭐라 그러는 거야. 그럼 너는 대구에 있고 누나는 그러니까 두 집 살림을 어떻게 살 거냐고. 그래서 포항고등학교를 눈물을 머금고 갔습니다. 갔는데 거기에서 만났던 지 중에서 가장 저를 가슴 뜨겁게 했던 게 한식이다. 정지상의 송인이라고 아마 여러분들 대부분 다 아실 거라 생각입니다. 이거는 지금 우리 신부님이 막 오셨는데 우리 장 선생님 한번 읽어보시죠. 5월 장제 초색단이 박 선생님이 뭘 어떻게 읽으라고? 그냥 읽으라고 옆에 적어놨잖아요. 5월 장제 초색다 송군남포 동기가 대동강수 하시진 별로 년년 천높아. 예. 자, 5월 장제 초색단이 성군남포 동기가라 대동강수 하시진고 별루연년 천높아라. 뭐 다 아는 시인데 비개인 언덕, 비개인 긴 언덕에 불빛이 푸른데 남포로 님 보내는 구슬픈 노래 대동강물을 언제 마르리 해마다 이별의 눈물을 더하는 것을 어떻게 이런 시가 나올 수 있을까?
제가 이제 그때 문영문학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문영문학회는 그런 분의 그림자 영자인데 포항시내 여러 고등학교 학생들이 모여갖고 하는데 제가 이제 중학교 다닐 때 상을 받았잖아요. 그걸 알고는 선배가 찾아왔어요. 너 와서 우리 문학회 들으라고. 만든 사람이 이제 배용재 씨하고 정여주 씨인데 지금도 아주 친하게 지내는 분들이에요. 배용재 씨는 서울대 법대 나와가지고 검사하고 지금 포항에서 변호사로 있고 정여주 씨는 저랑 같이 독일 유학을 하고 지금은 서울의 차의과대학 대학원 원장으로 있어요. 진짜로 매력적인 루살로메가 아마 한국에서 태어났으면 정여주가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할 정도로 대단히 박학다식하고 제가 존경하는 그런 누님이에요. 제가 이제 고대로 가게 됩니다. 시골 애들이 다 고대 간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집안 형편은 고대 가기는 좀 힘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경북대로 올까 생각하고 있었는데 우리 큰형님이 좀 재산이 있었어요. 그냥 큰형님이 그래도 서울대 못 가면 고대를 가. 서울대 못 갔다고 막 뭐라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너는 왜 법대라든지 의대 갈 생각을 하지 않고 왜 문학을 하느냐 막 그랬어요. 왜냐하면 저희 친구들 비슷하게 했던 친구는 지금 다 변호사 의사로 여기 있어요. 근데 나는 시인이 되고 싶어서 그러니까 다른 데 가라 그러면 나 대학 안 간다. 저도 고집이 좀 센 편이었어. 그래서 고대에 갔는데 계열로 들어갔어요. 근데 거의 대부분 영문과로 가는데 1학년 때 고대가 난리도 아니었어요. 매일 이랬어요. 수업 하다가 바람이 불면은 우리 문과대학은 바로 정면으로 이렇게 있으니까 운동장에서 다른데 뭐 할 수가 없으니까 수업 중지하고는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는데 너무 어려운 시대니까 제가 이런 책을 읽었어요. 그리고 이제 누나가 서울에 와서 저희들 밥 해줘야 되니까 저하고 제 밑에 동생들이 고대로 들어왔는데 밥을 해줬는데 큰형이 이제 그러면 너가 가서 유치원을 차려줄 테니까 요 유치원에서 나오는 돈으로 동생 둘이를 이제 뒷바라지 하라 그랬어요. 저는 그때 진짜 매일 죽고 싶었어요. 저렇게 나쁜 전두환 새끼가 들어왔는데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죽을 수 있을까. 그리고 술 먹고 맨날 집에 들어가면 누나가 그랬어요. 왜 그러냐? 난 누나 죽고 싶다. 아유, 왜 그러냐? 너는 이러고 두 번째 또 가서 또 죽고 싶다. 그러면 또 왜 그러냐? 이러는데 세 번째 또 죽고 싶다. 그때 이제 화가 나더니 이 새끼야 나가 뒤져라 그러면서 부모님 고생하는 것도 모르고 계속 죽겠다고 그러나 그때는 나처럼 이렇게 착한 사람인데 저는 굉장히 착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었고 착하게 살아왔고 수줍음도 굉장히 많았어요. 고개 돌리지 마세요. 옛날에 그랬으니까. 그런데 저 나쁜 전두환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제 광주에서 온 우리 후배들 만나고 이렇게 얘기 들었을 때 진짜 막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살 수 없다. 그냥 나도 죽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계속 했어요. 그러면서 자살에 관한 단편 소설도 적고 시도 적고 막 이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내 친구들이랑 같이 이 토론도 하고 그런데 그때 저한테 굉장히 저는 뭐 소위 말하는 운동권 애들이 있는 서적들은 한쪽으로 편향됐다 생각이 돼갖고 좀 거부감이 있었어요. 뭐 해방 전후사 인식 같은 거부터 시작해갖고 이런 걸 오히려 저한테 가장 좀 그때 감명을 줬던 책이 장포를 사는 지식인은 변명입니다. 카스트로가 일본 교토대학에 와서 한 강연지를 놓을 건데 지식인이 얼마나 기회주의적 속성을 갖고 있는지를 잘 알아라. 단순 테크노하고 지성인의 어떤 차이. 이때 저는 이 지식인이 진정한 지성인이 된다는 건 참 어렵고 힘든 일이구나. 나는 되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굉장히 혼자서 도서관에 짱 박혀갖고 잡서들을 읽어요. 그 중에서 또 저를 이제 황홀하게 했던 게 서울대 국문과 김윤식 교수의 황홀경의 사상이라는 책입니다. 얼마나 제가 이게 황홀했으면 기숙사에 1학년 때 살고 있을 때 아침에 그때 통금 있을 때요. 내려가고 공중전화에다가 김윤식 교수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뒤에 또 문예지 뒤에 보면은 뒤에 전화번호하고 그게 다 나와. 요즘 같으면은 택도 없는 일인데 전화를 하니까 이분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작업한다는 제가 알고 있었거든요.
전화하니까 바로 받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 고려대학교 다니는 학생인데요. 선생님이 제 황홀군에 사서 있고 너무 감동을 해서 이렇게 전화를 드립니다 하니까 되게 반가워하더라고요. 아 그러냐고 그러면 한번 서울대 수업하는데 한번 오는지 한번 보자고 시간이 많이 지났죠. 10분밖에 안 지났는데 내가 양이 많아갖고 빨리 하려고 지금 이러는데 7시에도 조금 늦게 오라고. 10분 남았어요. 6시간 진짜로? 10분 남았어. 하여튼 그런 사건이 있었고요. 요 중요한 게 도서 대출중 사건입니다. 하도 도서관에 짱 박혀서 책을 계속 보다 보니까 우리 그때는 학생증에다가 한번 3권 빌릴 수 있는 게 그 다 차버렸어요. 그래서 가서 문과대에 가서 이것 좀 바꿔달라 그러니까 직원이 나를 딱 보더니 참 희한한 새끼가 있다니까 내가 영문과 메가톤인데 내 말라도 되냐고 그래요. 그러세요 그러니까 야 이 새끼야 뭘 이런 학생증 갖고 장난을 이렇게 하시냐. 하여튼 고대 또라이 같은 새끼들이 진짜 많다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 사람이 왜냐니까 이 사람은 책을 빌렸다가 다시 이래가지고 그걸 다 채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 10년 근무인데 아직도 이게 다 차갖고 온 애가 한 명도 없는데 이게 가능하냐고 지금. 자 도서관에서 책을 읽다 보니까 이제 거의 대부분 영문과를 갔는데 저는 동문과로 가게 됐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영국 유학 가려면 미국 유학 가려면 돈이 없는 이유도 있었고 독일은 전부 공짜잖아요.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작가들이 독일 사람들이었고요. 저기 고대 중앙도서관의 모습입니다. 그때 제가 읽었던 자다한 최승자, 황지우, 김지아, 서정주, 김수영 그리고 어빙스턴의 빈센트 반 고흐, 최연의 혈색 문사라는 거는 아나키스트에 대한 소설이고요. 이균영의 어두운 기억의 젖들 이런 것들 읽었습니다. 특히 여기 최승자 시인이 번역한 빈센트 반 고흐는 저를 진짜 많이 울렸어요. 그리고 나중에 제가 독일 유학할 적에 옆에 있는 암스테르담 가서 고흐 박물관 갈 때 마지막에 저를 울리게 했던 것도 아마 이때 고흐의 삶을 잘 알아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원래는 릴케를 공부를 하고 싶었어요. 워낙 우리나라 릴케 인기도 있고 그리고 릴케가 죽고 난 뒤에 묘비명에 새겨진 요 시가 있습니다. 로제 오두 라이너 비더슈프룩 루스트 니만 슐랍주사이 운터 소필 리데언 장미 노 순수한 모순이여 그 많은 눈꺼풀 아래 그 누구의 삶도 아니고픈 마음이여. 요 묘비명에 대해서 박사 논문이 13개가 있습니다. 보면은 로제 장미죠. 두 너 라이너 마리아 릴케입니다. 라이너가 여기 나온 거예요. 순수하다는 뜻인데 두 라이너 어렸을 때 많이 들었겠죠. 그러니까 장미가 곧 릴케가 된다는 거예요. 두 라이너 비더슈프룩은 모순입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에 대해서 반대되는 건데 릴케는 남자로 태어났는데 어릴 때 여자로 자랍니다. 성의 어떤 정체성 그 엄마가 좀 이상한 여자였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조필 리데는 눈꺼풀인데 리더는 독일어로 하면 리더 노래도 됩니다. 그 수많은 노래 아래 써도 됩니다. 그래서 슐라프는 죽음하고 연결되면서 상징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작가, 예술, 죽음 뭐 여러 가지로 이 묘비명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런데 석사 논문은 그 당시 유명했던 시인 중에 서울대 동문과 출신의 김광규 시인이라고 있어요. 그분이 박사 논문을 균터 아이히랍니다. 그래서 제가 그 시를 좋아하다 보니까 이제 석사 논문도 균터 아이히라는데 균터 아이히의 초중기 시에 나타난 자연으로 나투어 본성 이동하고 자연인데 그걸로 석사 논문 하게 됩니다. 군대를 가게 됩니다. 8사단으로. 고생길이 뻔히 열렸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휴가를 나왔을 때 동생이 이제 먼저 군대 갔다가 복학을 하고 있었는데 동생 방에 가니까 전문서가 딱 있는데 다 원서고 제가 읽을 수 있는 딱 김용옥 책뿐이더라고요. 김용옥은 사실 저하고는 인연이 안 좋았어요. 박사학위를 받고 딱 들어가고 고대에 왔는데 교양 수업에 인간과 국가라는 수업을 들어왔어요. 요 얘기는 좀 재밌을 것 같으니까 제가 할게요. 시간이 없어도.
보통 교수들이 첫날 들어오면 그냥 교재 좀 얘기하고 한 10분 15분 마쳤어요. 이 사람은 50분 그때 50분 풀로 하더라고요. 저는 교수들이 쓸데없는 얘기하고 뒤에 짱 박혔어요. 상 책만 보고 있었는데 저 말되는 얘기를 하네 하고 책을 듣고 들었어요. 여자의 성기를 이제 표현하는데 한국어를 우리가 그렇게 못하니까 그 언어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수업 시간에 듣지 못하는 이제 여기 들리죠. 다 끝나서 질문이 하니까 바로 앞에 앉은 필경이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쌤 질문 있습니다. 그럼 뭔데요? 그러니까 신성한 교실에서 여자 그러니까 보지 자지 얘기를 왜 하냐고. 그러니까 김영호가 너 나와가지고 그 다음에 난리가 났어요. 애를 구두발로 까고 기사대기를 때리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저 새끼 미친 새끼 아니야 도대체. 공부를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옆에서 그때 애들은 교수를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교수들 뒤에서 욕을 했거든요. 3S 정태와 3T 교수란 얘기를 했어요. 교수들을 되게 비하를 했어요. 그러니까 팍 말리면서 심지어는 김영호한테 욕까지 하는 애도 있었어요. 야, 이 새끼야 네가 교수는 교수지 왜 애를 때리냐고. 근데 얘가 잘못했어요. 필경이가. 왜 잘못했냐면 다 그걸 설명을 했거든요. 일상적 언어에 대해서 우리가 언어를 얘기할 때 그렇게 다 설명했는데 못 알아듣고 얘는 그게 기분 나쁘니까 질문한 거죠. 저는 그래도 쟤는 실격이다. 그다음부터 이제 김영호 기자만 얘기하지만 내 앞에 김영호 인간도 대단한 새끼. 그래서 거의 김영호 책에 관심이 없었는데 점점 인기를 끌더니 나중에는 200~300 모이는 관광에 오고 저기 이대 숙대들도 오고 막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래도 에휴 미친 새끼 한 놈 들어왔네 이렇게 생각하고 말았는데 동생이 이제 수업 마치기로 하숙방에서 기다리면서 김영옥의 책을 읽어봤어요. 동양화 어떻게 할 것인가 여사람 무엇인가 읽어봤는데 제가 진짜 놀랐어요. 와 공부를 진짜 하고 왔구나. 그때부터 제가 김영옥이 팬이 됐어요. 심지어는 독일에 있을 때 태권도의 기본 원리까지 제가 공수를 시켰어요. 루어투어 시장부터 시작해가지고 전부. 독일 유학을 갔습니다. 가서 토마스만, 첼람, 니체를 공부를 하게 되는데 토마스 만은 토니어 크레라는 작품에 대해서 제가 소논문을 적어갖고 우리 지도교수한테 갖다 주니까 지도교수가 eine wirklich überzeugende Arbeit 일부를 정말로 설득력 있는 글이다 이러면서 저를 이제 박사 과정에 받아준 거예요. 그래서 제가 토마스 만에 대해서 할까요 생각하고 우리 선생님도 토마스 만을 좋아하는데 저는 그래도 시를 하고 싶습니다. 원래 제가 시인이 되고 싶었잖아요. 그러던 차에 도서관에서 내가 어떤 시인을 갖고 해야지 하는데 이 책을 우연히 읽게 됐어요. 이스라엘 샬펜이라고 의사 선생님이에요. 파울 첼란의 어릴 때 친구입니다. 도서관에 읽다가 제가 눈물이 났어요. 80년 광주가 연결이 되면서 유대인의 슬픔하고 광주의 어떤 아픔 같은 게 저한테 연결이 되면서 이건 운명이다. 그래서 이제 첼란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니체 얘기를 잠깐 했죠. 우리 선생님은 반드시 니체 공부를 해라. 니체를 해야지만 현대문학을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 또 동시에 이제 니체를 읽기 시작했는데 니체의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라는 처음에 읽고는 제가 무슨 개설을 적어놨나 이랬어요. 나중에 이제 다시 읽고 그 배경을 하고 니체의 기본적인 사상을 알고 보니까 이 책이 진짜 대단한 책이다. 그래서 이 책 가지고 제가 성균관대학교에서도 몇 학기 수업을 하기도 하고 고려대학교에서도 따로 수업을 하기도 하고 논문도 몇 개 적고 그랬습니다. 자 돌아와서 한국에서 이제 제가 시민운동을 하게 됩니다. 조선일보가 그렇게 나쁜 신문이라는 걸 전혀 몰랐어요. 작은 누나가 그때 방배동에 있었는데 조선일보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최상집 교수 사건이 일어나면서 신문이 문제구나 했을 때 저한테 노무현과 국민사기가 이 책을 읽으면서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저 나쁜 새끼. 그래서 제가 노사모 사람들이 안티조선을 할 것인가 말까 싸우는 걸 보고는 제가 싸우지 말고 나오자 해갖고 제가 만든 단체가 조선일보 없는 아름다운 세상 좋았어요. 제가 돈이 없으니까 포항인 누나한테 3천만 원, 지금으로 치면 한 3억도 넘을 돈이에요. 누나가 성큼 주더라고요. 큰 누나 굉장히 통이 큰 친구였어요. 누나인데 그래서 그걸 가지고 단체를 만들어갖고 그때는 회원이 노사모가 워낙 많으니까 한 처음에 6만부터 시작했어요.
좋았어요. 그래서 조선일보는 처음에는 너가 해봐라 그러더니 나중에 결국에 우리 새가 워낙 커지니까 결국은 법정 소송을 걸고 막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제가 한국에 돌아왔어. 그리고 지금껏 만난 사람 중에 유일한 한 사람을 꽂으는 내 생에 저는 박원순입니다. 제가 참여연대 있으면서 사무처장하는 박원순 씨를 만났는데 이 얘기도 조금 길어지는데 지금 시간이 정확히 어떻게 돼요? 아직 멀었습니다. 7시 벌써 1시간이 다 돼갔네. 자, 박배원한테 전 처음에 제가 성질 좀 못된 사람이라 죽을 때까지 신운동해라. 만약에 너 전기에 나가면 내가 가만 놔둔다. 그랬어요. 처음 만났어. 얘기하고 친해졌는데 박병희 저를 여러 번 감동을 시켰어요. 처음 참여연대 갔을 때 이 간사들이 내가 오는데도 인사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뭐라 그랬어요. 이 공간에 오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데 쟤네들이 인사를 안 하냐고. 그 가운데 이제 박병희 있었기 때문에 가서 바로 저는 있는 말 바로 하는 스타일이니까 박병희 듣고는 알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수요일이었는데 저는 그때부터 이제 계속 수업 마치면은 참여연대로 갔어요. 종로 경찰서 맞는 편인데 지금은 저쪽으로 바뀌었지만 금요일날 가니까 사람들이 거의 그 두 사람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니 강사들 다 어디 갔냐고 그러니까 안생이 때문에 왜요? 그러니까 아니 그날 그러니까 박병희 전부 아시아나에 친절 교육 다 보냈다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면 바로 즉각 반응을 하는 거예요. 박원순 변호사는. 그뿐만 아니라 제가 참여연대가 안티조선에 같이 해야 된다고 막 난리를 치면서 연대 김호일 교수도 쫓아내고 막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하도 시끄러우니까 이제 운영위원 회의를 했어요. 했는데 한 30명 중에서 18명이 우리가 아직 조선일보하고 싸우기는 힘이 없다. 이러다 우리 개박살 난다. 그 반대했던 애들 김기석이 지금 나중에 국회의원 하는 그런 새끼들이에요. 어떤 새끼는 심지어 우리가 참여연대 지분이 있다고 그래갖고 내한테 제가 아주 심한 소리도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결국은 회의를 우리가 결국은 손 들고 못하고 페이퍼에 적어갖고 또 했는데 18대 11로 참여연대는 안티조선을 공식에 참여하지 않는 걸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박원순 변호사가 다 듣고 이 사람이 회의 주제를 진짜 잘하는데 오늘 회의를 통해서 참여연대는 공식적으로 안티조선에 참여하지 않는다.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참여하는 걸 허락합시다. 안 선생님 가져오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참여합니다. 거의 시위하듯이죠. 주로 아무도 준비하지 않고 아무 F-용지가 들고 가고 거기다 1번 박원순. 그때 제가 박원순 너를 위해서 내 목숨까지도 바치겠다 그 생각을 했어요. 자, 그런 박원순이 시민운동을 쭉 하다가 한 번은 저하고 이런 일이 있었어요. 민원연에 최민희라고 있어요. 우리가 같은 건물에 새들이 있었기 때문에 최민희가 박원순을 좀 소개시켜달라 그러고 같이 이제 인사동에서 같이 저녁을 먹는다는데 박변이 시간 약속을 참 잘 지키는데 한 5분 늦었어요. 그럼 막 걸레벌떡 오더니 미안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앉자마자 이명박이를 얘기를 하는데 이명박 씨가 진짜 훌륭한 사람이라고 그러는 내가 무슨 소리 하지? 그러니까 시장 되자마자 자기 월급을 자동이체를 시켰대요. 아름다운 재산으로. 그래서 제가 바로 대글을 했어요. 그럼 이명박이 나하고 밥 먹자고 2번 제의하는 건 내가 다 안 한다고 했다. 그 새끼 지금 벌써 대권 꿈꾸고 있고 작업하는 거라고 그 정도로 세상 물정 돌아가는 건 모르겠냐 그러니까 그리고 내가 덧붙여서 그 인상 한번 보라고 사람 보면 그 느낌이 안 오냐고. 그래서 둘이 막 싸우니까 옆에 채민이는 자기 소개시켜주는 지금 온 자리인데 둘이 막 싸우니까 아니 그만 싸우라고. 그래서 내가 한마디만 하겠다고. 이명박이한테 당할 거라고. 근데 결국은 당했잖아요. 대통령이 되고 난 데는 다 짜갖고 일을 못 하겠어요. 제가 일본 여행을 갔는데 일본에 어느 식당에 딱 갔는데 갑자기 박원순이 TV에 나오는 거예요. 물어보니까 제가 일을 못 하니까 물어보니까 국정원에 고소됐다고. 저 여행 중단하고 들어와서 바로 박원순을 만났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 자리에 이제 됐다. 신문도 그만하고 정치해라. 그렇게 하게 만든 게 이 책입니다. 김진석의 더러운 철학하고 기웃뚱한 균형. 그때까지는 저는 굉장히 순수한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인하대에 계신 철학가 김진석 교수의 더러운 철학하고 기웃뚱한 균형을 읽으면서 제 생각에 변화가 많이 왔어요. 자, 궁극적으로 아주 안 좋게 끝나버렸지만 그리고 학문 공부에 전 대학에서 전임이 될 생각이 없었어요. 처음부터.
몇 번 저희가 왔습니다. 근데 저는 한나 아렌트라는 미국의 유명한 여성 철학자가 있습니다. 그 여자는 죽을 때까지 이 전임이 되지 않았어요. 그 입장에 서 봐야만 없는 사람들의 입장을 알 수 있다고 한나 아렌트가 얘기했고요. 저는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경북대에 마지막 오게 돼갖고 이러고 있어요. 자, 노명과 국민사기극은 저를 안티조선으로 이끌었던 책이고 제가 이 책을 아마 한 200~300권을 사서 주위에 나눠줬을 겁니다. 이게 김진석의 더러운 철학하고 기획중앙 균형이 같은 거예요. 박원순 얘기했고 지금 박원순에 대해서 비거의 탄생이라는 책 손병관이라고 우리 고대 후배예요. 조사를 다 해봤는데 아무 죄도 없더라. 이 책 속에 적혀져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남은 생에는 아마 박원순의 명예를 회복하는 작업도 제가 꼭 해야 될 작업 중에 하나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삼성을 생각한다. 홀로코스트 여러 얘기들이 있는데 자, 삼성을 생각한다.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진짜 우리나라 무법천지가 됐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김영철이 직접 판사한테 500만씩 꼬박꼬박 갖다 주자는 그 기사를 읽고 무법천지가 됐구나. 그 다음에 홀로코스트 산업이라는 책도 이 골 때리는 책이에요. 미국에서 나왔는데 노만 핑켈슈탄 뉴욕의 테녀예요. 그러니까 정연이 보좌관 교수인데 쫓겨나게 됩니다. 왜? 유대인의 홀로코스트로 가지고 너희 돈벌이 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니까 유대인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유대인 힘이 얼마나 강합니까 미국에서? 결국은 쫓겨나게 되고 이 사람의 이 홀로코스트 산업에 대한 게 아니라 핑켈슈타인 논쟁으로 가게 됩니다. 이 사람이 뭐 표절을 했니 이런 식으로. 더 재밌는 사실은 이 책이 나왔을 때 미국의 전 매스컴이 침묵을 합니다. 이 책 나왔다는 사실을 알리질 않아요. 근데 영어로 되니까 영국에 가서 그의 최고 논쟁적인 책 1위 되고 독일어 번역되고 독일에서 제일 논쟁적인 책 1위 됩니다. 한국에서 와서도 한국에 굉장히 스테디셀러가 됩니다. 우리는 그래도 삼성을 생각한다 때 요거는 책이 삼성을 생각한다 책 1, 2권이 있어요. 제가 지금 플로에 돌리고 있는 중인데 저기 이승엽 교수 앞에 지금 책이 멈춰져 있네요. 생각한다 2권이 뭐냐면은 1권이 나왔을 때 한국의 언론이 어떻게 반응했는가를 적은 게 2권입니다. 경향이 오프라인을 못하고 온라인에 올렸다가 전화 받고 내리고 난리굿을 지깁니다. 미국은 여러분들 언론이 자유롭다고 진짜 개소리예요. 이 책 봐요. 우리는 그래도 한겨레가 있어요. 한겨레는 냈어요. 그리고 한겨레는 크나큰 시련을 당하게 됩니다. 광고 안 주죠. 삼성에서 더 이상. 지금 이제 한겨레 완전히 변했어요. 논조를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은 여러분들이 언론에 대해 관심이 있으면 민들레라든지 뉴스타파를 봐야 됩니다. 돈을 내고 꼬박꼬박 광고를 실지 않는 그런 독립 매체에다가 여러분들 그래야 우리가 자본으로부터 독립해서 제대로 된 건전한 언론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경제 저격수의 고백은 미국의 경제 존 퍼킨스라는 사람이 실제로 지가 남미에서 대통령도 죽이고 미국의 이익에 반하는 사람들 이 사람이 고백하는 거예요. 미국이 얼마나 나쁜 나라이고 하는 걸 알 수 있는 겁니다. 생태 이론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서 넘어가겠습니다. 요 얘기를 해야 이제 얘기를 마무리를 지을 수 있습니다. 일본의 작가 사사키 아타루가 쓴 잘나라 기도하는 그 소놀인데 이게 제 전공인 파울 첼란의 시 한 구절입니다. 일본의 인문서를 특이하게도 10만 부 이상을 나가게 된 이 사람이 일본에서 스타가 됩니다. 한국에 와서 서울의 길담서원에서도 북 콘서트를 하게 됐습니다. 자, 이 책은 책을 읽어라. 혁명은 거리에서 하는 게 아니다. 자, 사사키 아타루 지금 이제 전임이 됐다. 그때는 강사였는데 이 책은 여러분들 꼭 한번 읽어보세요. 책과 혁명에 관한 다섯밤의 기록입니다. 제 논문들이 보면은 정체성을 다룬 하인의 혁명을 다룬 루트와 문저. 루트는 여러분들 잘 알죠. 성경을 번역한 루트하고 문저는 사실은 처음에 같이 농민혁명에 참여를 했어요. 근데 루트는 돌아섭니다. 문저는 결국은 참여가 결국은 참수가 되죠. 여기에서 우리 혁명은 어떻게 해야 될까? 제 논문은 끝은 혁명은 책 읽기로 돼서 한 사람 한 사람의 혁명을 통해서지 거리에서 피 흘리면서 프랑스식 그 혁명이 아니다. 독일은 책상에서 혁명을 했어요.
프랑스는 거리에서 혁명했어요. 그랬을 때 어느 혁명이 지금도 좋나 처음에는 저는 프랑스식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지금은 바뀌었어요. 나이가 들어서인지도 몰라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책을 읽어서 빛나는 소우주가 될 때 우리는 진정한 혁명의 세계와 더불어 함께 사는 세상이 가능하다 그러고 마지막으로 성의 문제입니다. 니체는 자기의 삶 전체에서 이 기독교적인 도덕에 대해서 굉장히 격렬한 언사를 많이 씁니다. 인간은 그냥 자연스러운 동물이야. 본능을 갖고 있는 동물이야. 도덕적인 너무나 도덕적인 이런 것을 우리한테 강요하지 마라. 그거는 잘못된 기독교 때문인데 기독교는 들어가 보면 어디서 나오냐. 소크라테스가 얘기한 그 진리 유일한 진리가 유일신으로 갖고 유일신에서 기독교가 나오면서 도덕의 이름으로 우리를 지금 삶을 억압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벗어나라고 얘기합니다. 자, 작년에 이제 제가 읽은 책을 얘기했습니다. 자, 생물학적 풍요란 책이 있고요. 김장하 선생님 지금 살아 계신 분 줬으면 그 말이지, 정자의 아버지의 해방일지, 동현석의 범도 같은 책들인데 이 책은 제가 조기 가지고 왔어요. 잠깐만. 굉장히 두꺼운 책이죠. 사례들만 모아놨습니다. 동물들이 어떻게 동성애를 하고 있냐고요. 동성애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자연의 현상이에요. 이 브루스 베게미는 그 얘기만 하지 또 다른 주장은 전혀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왜 공부를 해야 되는가 저는 이 책에서 보여줘요. 이 책이 99년도에 나왔는데 지금 번역된 게 작년이에요. 제발 우리나라에 저는 모르면 진짜 무식하면 용감하다 그러는데 제발 기독교에 있는 분들 이 책 읽고 좀 반성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연의 모습은 가장 자연스러운 우리도 자연의 일부입니다. 자 보면 미국 소도미 법 페이지에서 인용이 되고 인도 대법원 동성애 비범자 판결이 인용이 된 책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책인데 우리나라에 너무 늦게 번역이 됐죠. 좀 출판사에서 얘기가 좀 그렇잖아요. 너무 두껍기도 하고 사례들만 이렇게 나오니까 고래가 어떻게 동성애를 하고 새들이 어떻게 동성애를 하고 막 이런 얘기니까 이게 제 얘기를 거의 마무리될 때 한다는데 이 김장하 선생님의 삶은 진짜 거룩한 삶이라고 생각해요. 이 책은 여러분들 꼭 읽어보세요. 저도 이 책을 사서 진짜 한 5, 60권 주위에 돌린 것 같아요. 읽어보라고. 그리고 아직 진주에 살아 계시는 선생님을 이 책을 읽고 선생님의 흔적이라도 보고자 진주를 2번이나 갔었어요. 그리고 내일도 다시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강수돌 교수랑 진주의 진주 서점에 여태훈 씨랑 같이 한번 잠깐 만나려고요. 자, 아버지의 해방일지 여러분들 이거 진짜 감동적입니다. 눈물 콧물을 하면서인데 좌우 이념을 떠나서 인간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이 책을 통해서 읽을 수 있고 제가 페북에 글을 쓰도록 만든 책이 이 책입니다. 저는 그냥 페북을 안 했거든요. 근데 이건 도저히 아니다. 이건 뭘 알려야 되겠다. 이래서 하게 된 게 이 책입니다. 작가를 만났고 작가한테 제가 아주 비싼 몰트 위스키를 선물로 줬어요. 고대에 팔렸던 소년에서 저한테 가장 비싼 경품이 잠시 당선이 됐는데 올라가는 기차 안에서 정자의 에세이집인데 전부 술 먹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 운명적으로 줘야 되겠다 해서 북한에서 줬습니다. 자, 범도 때문에 제가 얼마 전에 중국을 방현석 작가랑 같이 갔다 왔어요. 포항에서 할 때도 있었고 여기 대구에서도 했을 때 그 열정이 대단하고 우리가 한국의 독립운동사를 진짜 잘못 알고 있구나 하는 것을 이 책을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안중근도 물론 대단하고 유관순도 대단하지만 홍범도 같은 사람이 저는 더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한번 꼭 읽어보기 바라고요. 혁명은 저한테 나로부터 좀 시작이 됩니다. 수신부터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내 한 사람 한 사람이 반짝이는 소우주, 미크로코스모스, 마이크로코스모스가 됐을 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마크로코스모스가 제대로 저는 작동한다고 생각합니다. 책을 읽기 위해서는 신간 서적을 꾸준히 보고 업데이트를 해야 됩니다. 서점에 할 일이 없어도 다니고 도서관도 가고 독서 일기 쓰면 더 좋고 독서 모임하면 더더욱 좋고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나, 무서움이 없는 나. 그런데 책을 읽으면 읽을수록 내가 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와, 세상에는 진짜 알아야 될 게 너무너무 많구나. 카프카가 독서는 얼어붙은 마음속 얼음을 깨는 도끼라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도정일 선생님이 이 교양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지금 교양이 필요 없고 인문학이 필요 없다는 이상한 대통령이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참 어떻게 이런 독일에서 촛불혁명을 통해서 슈피겔지에서 이제 전 세계의 민주주의는 사우스코리아, 조트코리아에서 배워야 된다라고 한 지가 얼마 안 되는데 자, 도정일 교수는 지금 여기 계신 이승열 교수의 지도 교수네요. 나는 그게 진짜 부러워요. 이승열 교수가 지도 교수가 도정일 교수고 또 여기 와서는 또 김종철 교수랑 대단한 복을 갖고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이거를 형이 한번 읽어주죠. 참고로 이승열 교수는 제 의형제를 맺었습니다. 여기 나와서 한번 읽어줘요. 은사님들이 여기 나오네. 교양교육의 목표는 추정된 사실들을 동요시키고 익숙한 것을 낯설게 만들며 현상들의 배후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폭로하고 젊은이들의 방향 감각을 혼란시켜 그들이 다시 방향을 잡을 수 있는 길을 발견하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도정일. 우리 형님이 진짜 기부를 많이 하거든요. 몰래. 근데 저는 티를 내면서 기부하려고 그래요. 네, 알려져야 되니까. 자, 퀴즈 나갑니다. 마지막 퀴즈.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는 능력이 교양이다 라고 말한 사람이 누군지 아는 사람? 안철대. 아닙니다. 제가 얘기고 이게 인용 표시를 안 하죠. 나왔던 사람입니다. 박원순 아니에요. 바로 앞에 나왔던 사람입니다. 아닙니다. 도정일입니다. 도정일. 제가 교양에 대한 개념적인 게 굉장히 많은데 제가 수업 한 학기 마칠 때 마지막으로 하는 멘트가 이 말입니다. 우리가 지식을 더 많이 알기 위해서 공부하지 않는다.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한 분이 도정일 교수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독서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지금 제가 가장 관심을 보이는 것은 여행입니다. 여행 논문이 한 4-5개가 되거든요. 저는 다음에는 여러분들하고 여행으로 한번 만났으면 싶습니다. 여행은 여기 번역이 안 되는데 디 레스파카르테는 세계의 독서 가능성이라는 책 속에서 한스 브루멘베르가 여행과 독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원래 가톨릭 영세 후에 신부가 되고 싶었어요. 근데 우리 엄마가 뭐라고 했냐면은 얘야 너는 나중에 신랑이 돼야 된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신랑도 못 되거든요. 안죽도 철들려면 택도 없다 그래서 철이 아니던 총각입니다. 유학하고 갔다 온 뒤에 전 절에 가서 스님이 되고 싶었어요. 진짜로. 그래서 제가 아는 스님한테 그러니까 너는 거기 가서 그렇게 할 사람은 아니고 이 세파에 시달리면서 같이 살아갈 사람이라고 말렸어. 그리고 시민운동 좀 하거나 시골에서 농사 짓겠다 했는데 지금 농부는 주말 농부로 일하고 있습니다. 제천에서. 자, 처음 나왔던 요 문장으로 해서 다시 이제 클로징 멘트입니다. Die Aufmerksamkeit ist das Gebet der Seele. 주의를 기울이는 것은 영혼의 기도이다. 근데 조는 사람이 딱 한 사람 있었어요. 오익 형이 눈을 감고 있는데 잔지 안지는 모르는데 내가 생각에는 잔 것 같아. 아니에요? 예, 다른 척 합니다. 자, 요니소스 주신이 기다리면 세라위로 갑시다. 고맙습니다.